야, 그만 좀 질질 짜. 그런다고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냐? 딸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은 마치 해묵은 쓰레기를 치운 듯 후련한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방구석 밥벌레 끝까지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지긋지긋했지? 저는 얼어붙었고 남편은 그런 제 상복 주머니에 구겨진 이혼 서류를 쑤셔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짐짝도 사라진 김에 우리도 이참에 빨리빨리 갈라서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닌 악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악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경멸했던 딸이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복수의 칼을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싸늘한 국화꽃 향기만이 가득한 텅 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 저는 홀로 남았딸 하늘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너클 잃은 채 앉아 있었죠. 단상 위에 수북이 쌓인 국화꽃보다 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이 구겨진 검은 상복과 대조되어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6살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목소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준 첫 편지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서 숨쉬고 있었던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한 줌의 재가 되어 작은 유골함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아 봐도 더 이상 딸의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아가.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고 있을 때 복도 저 끝에서 딱딱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정막을 사정없이 깨트리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복은커녕 번듯한 양복을 빼입은 남편 박성철이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보란 듯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짙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엄숙해야 할 국화향을 비집고 들어와 제 코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떻게 딸이 죽은 이 비통한 자리에, 그것도 상주인 제가 버티고 있는 이 공간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철은 슬픔에 잠겨 있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영정 사진을 한번 쓱 훑더니만 인상을 팍 쓰면서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누런 봉투 하나를 마치 오물을 버리듯 쓰레기처럼 툭 제 무릎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툭 하는 작은 소리가 텅 빈 빈소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상이 가래침을 뱉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지혜. 이제 그만 좀 짜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냐? 박성철이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짐덩어리도 사라졌으니 시간 끌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 잔인한 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귀에 박혀 들어와 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여자랑 같이 와? 우리 하늘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박도상이 콧방귀를 세게 뀌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나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온 거야. 자식도 죽은 마당에 너랑 나랑 부부 노릇할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잖아.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는 제게 뒤이어 들이닥친 시아버지가 고함을 쳤습니다. 네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집안 망신만 시키고 일찍 죽어. 이 쓸모없는 것. 시아버지는 마치 제가 하늘이를 죽인 살인자라도 되는 양 검게 변색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제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집안에 애군만 끼는 년.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린 잘 살아. 옆에 서 있던 내연녀가 손부채질을 요란하게 하더니 박성철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양심이 좀 있어야지. 평생 우리 오빠 등골만 쪽쪽 빼먹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저는 서류를 꺼내보다가 그 밑에 겹쳐진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속 및 채무 이행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죠. 종이 맨 아래에는 박성철의 이름이 이미 시퍼런 잉크로 적혀 있었고 지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제 턱 끝을 구두발로 툭 건드리며 윽박질렀습니다. 그 밑에 각서도 잘 읽어보고 지장 찍어. 박하늘 저 계집애가 방구석에서 먼지거리를 한 줄 알고 빚이라도 있으면 어쩔 거야? 나는 그 빚더미 단 10원도 나눠 갖기 싫으니까 오늘부로 상속이고 뭐고 싹 다 포기한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상속 포기라니. 당신이 우리 하늘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빚 걱정부터 해?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박도상이 제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닥쳐. 사람이 좀 현실적이어야지. 너나 저 죽은 년이나 나한테는 평생 거머리였어. 박하늘 적에 저 세상 가서 빚쟁이들을 몰고 오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오늘부로 너랑 나 그리고 저 죽은 애까지 싹 다 남남인 거야. 박성철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제 손바닥에 억지로 짓눌러 쥐어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는 제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며 얄미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줌마 장례비 아까워서 버티는 모양인데 오빠가 그건 내준대요. 대신 이 서류에 빨리 지장 찍고 우리 오빠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세요.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말없이 웃고 있는 하늘이를 한번 보고는 박성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이 악마 같은 인간들과 조금이라도 더 마주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부모에게 당해온 수모와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국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 위로 지장을 찍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번진 시야 너머로 제 붉은 인주가 서지혜라는 이름 옆에서 선명하게 번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번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박성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장례비 계산은 내가 카운터에 대충 말해둘 테니까 발인 끝나는 대로 짐 싸서 나가. 그는 딸의 영정사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옆에서 보채는 내연녀의 허리를 보란듯이 감싸 안고 미련 없이 빈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워버렸다는 듯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부모가 남기고 간 저주 섞인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남편이 보여준 냉혹한 배신은 제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유골함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0년간 피땀 흘려 가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들고 온 낡은 옷가지 몇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변두리의 작은 쪽방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죠. 한때는 번듯한 건설사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쪽방 바닥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둡고 작은 방에 누워 저는 문득 우리 가족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저녁의 말다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바로 그날 심어졌던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내 딸 하늘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화면이 암전되듯 제 기억은 아득한 과거의 한 장면으로 평범해 보였던 어느 저녁 식사 시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전 그날 저희 가족의 저녁 식탁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무색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철은 크리스탈 잔에 값비싼 양주를 혼자 따라 마시며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는 딸 하늘이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에게 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딸은 존재 자체가 수치이자 숨기고 싶은 치부였죠. 저는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 제 말에 박성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양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좋은 일? 당신이 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참, 오늘 강의사 아들 만났는데 벌써 국내 최고 로펌 들어갔다더라. 나이도 하늘이랑 동갑인데 말이야. 저는 불길한 예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하늘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는 20 넘어서 제 앞가림 척척 잘하는데 대체 넌 언제까지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내 얼굴에 똥칠할 거야. 박성철은 기어이 실패작이라는 단어를 칼처럼 휘두르며 하늘이의 가슴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신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한테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하늘이도 다 생각이 있겠지. 좀 기다려주면 안 돼? 밥상머리에서 꼭 그렇게 애를 닥달해야 돼? 제 반박에 박성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생각? 저게 무슨 생각을 해? 저건 그냥 사회 부적응자야. 방구석 백수년이라고. 당신이 저렇게 오냐오냐 감싸고 도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아니야. 남들은 번듯한 대기업 들어가서 부모 용돈도 두둑이 준다는데 저거는 아직까지 바깥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돈이 되냐? 밥을 먹여주냐고. 어휴, 저 밥만 축내는 밥벌레.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하늘이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밥그릇을 쥔 그 아이의 하얀 손등 위로 힘줄이 파랗게 돋아나는 것을요. 꾹 참아내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을 못 참은 남편이 식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용도실에서 공구함을 뒤지더니 큼지막한 니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하늘이의 방문 아래로 이어진 하얀 인터넷선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잘라버렸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으로 하늘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뭐 하는 거냐고? 내 밥줄 끊는 거다, 이년아. 어디서 애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박성철의 손이 하늘이의 뺨을 향해 올라가는 순간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애한테 손까지 대려고 해? 제 등 뒤로 하늘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박성철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니퍼를 바닥에 던지고는 외투를 챙겨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또다시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 조심스럽게 사과 접시를 들고 하늘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방문은 언제나처럼 굳게 닫혀 있었죠. 작게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온통 컴퓨터 모니터 불빛으로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내뿜는 열기로 방 안의 공기는 후텁지근했습니다. 하늘이는 의자에 앉아 복잡한 기호들이 가득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과일 접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까 저녁 때 아빠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세상 누가 뭐래도 우리 딸 믿어. 그러자 하늘이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무언가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고만 짐작할 뿐이었죠. 그것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며칠 뒤 명절을 맞아 시댁에 갔을 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성철은 또다시 하늘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얘는 20 넘도록 방에서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살아요. 내놓기 창피해서 어디 딸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모두 하늘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제 딸이 구경거리가 되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나와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앞에 두고 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하늘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엄마는 하늘이 믿어. 제 말에 하늘이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글로벌 IT 기업에서 나온 김진우라고 소개하며 박하늘 양과 약속이 있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철이 달려나와 그를 사기꾼 취급하며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누구야? 이 자식이 어디서 우리 순진한 딸 꼬드기려고 수작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 그 청년은 결국 남편의 행패에 못 이겨 문전박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집 앞 골목을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해 급하게 뒤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그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건네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따님의 재능을 이대로 썩히게 둘 순 없습니다. 제발 연락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위대한 예술품이 부서지는 것을 보는 듯한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박성철의 욕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눈빛에서 딸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고 저는 그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김진우의 명함을 낡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앨범 뒤편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명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하늘이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전보다 더 컴퓨터에 몰두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핏발이 섰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밤늦도록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 모니터 불빛을 보며 저는 혹시라도 딸의 건강이 상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본 화면 속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따뜻한 차를 방에 넣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을 때면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성철은 거실에 벌렁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년. 저러다 방구석에서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는 그를 보며 저는 증오심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싸우는 대신 묵묵히 딸에게 가져다 줄 밥상을 차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주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아침 일찍 거래처 모임이라며 골프를 치러 나갔고 집안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하늘이의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라도 희미하게 들려왔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쥐 죽은 듯 조용했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저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는 딸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하늘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 끓였어.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쾅쾅. 저는 점점 더 세게 방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바닥이 아파올 정도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박하늘, 문 좀 열어봐. 엄마 무섭게 왜 그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딸의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다 저는 결국 공포에 질려 비상 열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온 집안의 서랍을 다 뒤진 끝에 먼지 쌓인 공구 상자 안에서
녹슨 비상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하늘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딸은 마치 어젯밤 작업을 하다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이어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아, 저는 세상을 잃은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119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에게 달려가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사이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늘이에게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맨정신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안 돼, 하늘아, 제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하늘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구급대원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서 고개를 저었고 그 몸짓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최종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기억은 다시 비극적인 현재로 홀로 남겨진 쪽방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며칠을 시금전폐하며 지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누워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채 그저 시간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배신도 시부모의 모욕도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딸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제 세상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모습, 제 앞에서 인터넷선을 자르던 남편의 잔인한 얼굴,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인간의 비웃음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며칠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딸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달아빠진 책 몇 권. 그것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문득 낡은 책갈피 사이에 껴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날 남편에게 쫓겨나던 젊은 청년이 제게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따님의 재능은 진짜입니다라는 글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화를 받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제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익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되시나요? 저 박하늘 엄마입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김진우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날 저는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조금은 낡았지만 정갈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책과 컴퓨터 장비들이 그의 비범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진우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단순한 IT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하늘 양과는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온 동료이자 투자자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 양은 지난 5년간 혼자서 노바앤오브이에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물류 시스템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여 수십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발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를 제안하기 위해 댁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하늘 양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 역시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설계도 그리고 NOVA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의 가치는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최소 3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인수 제안을 보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 양은 이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오직 어머님께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법적 절차를 이미 수년 전에 끝마쳐 놓았습니다. 3천억. 그 숫자는 제게 아무런 현실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제게 김진우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헬쑥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눈빛을 한 제 딸 하늘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혼자서 녹화한 영상인 듯 했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제 엄마 곁에 없겠지. 너무 많이 울지 마. 슬퍼하지도 말고. 나는 괜찮아. 엄마, 나는 평생 엄마한테 짐만 되는 딸이었잖아. 아빠가 엄마 무시하고 구박하는 거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매일이 지옥이었어. 그래서 만들었어. 엄마를 위한 방패이자 엄마를 위한 성이야. 이 노바가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야. 아빠한테서 그 지긋지긋한 멸시와 무시에서 엄마를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제부턴 엄마 인생을 살아. 내가 하늘에서 꼭 지켜볼게. 사랑해, 엄마.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이는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힘겹게 들썩이는 모습에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영상 편지가 끝나자마자 테이블에 엎드려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경멸했던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내 딸이 목숨과 맞바꿔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피눈물 섞인 유언이었습니다. 내 딸이 평생을 바쳐 나를 위해 지어 올린 성, 그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 앞에서 제 안에 있던 모든 슬픔이 차갑고 시퍼런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김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김진우 씨,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인생을 살 생각 없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인간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제 말에 김진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님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양에게 진 빚을 갚는 저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서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딸의 마지막 편지는 제게 남은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하고 그 자리에 차가운 강철을 심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김진우 변호사의 빈틈없는 자문을 받아 모든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돈은 제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존재할 뿐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곧바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죠.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제 자신을 완벽한 유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지혜라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리인을 내세워 남편 박성철의 대박 건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을 시세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웬 떡이냐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곳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완벽한 위장 통로가 될 테니까요. 한편 그 시각 제가 인수한 백반집 건너편 대박 건설의 초고층 사옥에서는 살얼음판 같은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박성철이 내리친 서류 뭉치가 흩어지며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라고 올린 겁니까? 경쟁사인 태강건설이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거의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박성철의 핏발선 눈이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태강건설이 최근 확보한 AI 교통관제 시스템 기술 때문에 평가 점수에서 저희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 그게 대체 뭔데? 노바에노V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전 세계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노바라는 거 당장 알아봐. 무슨 수를 써서든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 돼. 그 프로젝트 놓치면 우리 다 같이 한강물에 뛰어드는 거야.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박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 절박함은 그의 사생활에서도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내연녀 임미라는 와인잔을 흔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 싫어. 전망도 별로고 친구들한테 창피해.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 사주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진행하는 큰 건 하나만 성공하면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성이라도 지어줄게. 정말이지? 오빠만 믿는다. 임미란의 교태 섞인 목소리는 박성철이 노바에 더욱 미친 듯이 집착하게 만드는 또 다른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허름한 백반집의 새 주인이 아닌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평범한 아줌마로 위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박 건설의 직원들이 넥타이를 맨 채
우르르 몰려왔고 저는 그들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 요즘 완전 미쳤어. 스마트시티 때문에 며칠째 밤새우게 하잖아. 월급은 또 밀렸다며? 나는 대출 이자 낼 날인데 죽겠다 진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첫 번째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재무팀의 오 과장. 그는 병든 노모와 어린 자식들을 둔 월급이 밀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를 통해 그에게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며칠 뒤 식당 뒷골목에서 오 과장을 만난 김진우 씨는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 과장님, 박성철 대표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를 넘겨주십시오. 그 대가로 지금까지 밀린 임금의 3배를 현금으로 드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 학비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죠. 오 과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 과장은 목숨을 걸고 박성철의 비밀 금고에서 이중장부 사본, 자재를 빼돌린 내역, 부실공사를 지시한 녹취록, 그리고 내연녀에게 법인카드를 유용한 내역까지 온갖 비리의 증거들을 제게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거의 다 모일 무렵 오 과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박 회장이 제 행동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따로 부르더니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냐? 저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처신 똑바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첫 번째 계획에 거대한 암초가 나타난 것이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와 밤새 회의한 끝에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떠는 그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박성철에게 버림받고 저는 당신을 배신죄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 증거 하나만 더 가져오면 제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죠. 제 눈에는 더 이상 온정이나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결의만이 존재했죠. 제 모습에 압도당한 오 과장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거미줄은 그렇게 끊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고 더욱 튼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저 거미줄에 걸려들 사냥감을 직접 덫으로 유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는 강남의 밤하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정해졌습니다. 김진우 씨는 노바에노브이에이의 소유주가 극비리에 방한했으며 박성철 회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제 미끼를 박성철은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장소로 오면서도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더 교활한 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성철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내가 신호를 주면 바로 언론사와 경찰에 연락해. 대박 건설의 핵심 기술을 노린 거액의 공갈 협박 현장이라고. 알지? 그는 처음부터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회유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고
제가 돈을 받는 순간 저를 공갈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체포시킨 뒤 혼란을 틈타 노바의 정보를 빼낼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는 돈도 아끼고 기술도 훔치는 완벽한 계략이라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박성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이 담긴 묵직한 돈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는 창밖에 야경을 등진 채 소파에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제 얼굴을 그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철 회장님. 제가 바로 노바 소유주의 대리인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지혜, 네가 왜 여기에, 네가 어떻게 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그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놀랄 것 없어요, 박성철 씨. 당신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하던 노바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 방구석 밥벌레라며 경멸했던 당신 딸 하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권리는 이제 내 것이 되었고,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성철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들고 온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좋아. 원하는 게 돈이었나 보지. 여기 50억이다.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늘이가 남긴 극각 기술 내가 사주지. 그는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일부러 저를 도발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0억? 내 딸의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죠. 당신에게는? 닥쳐. 어디서 돈 앞에서 고상한 척이야. 돈 싫다는 사람 못 봤어. 박성철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주머니 속 녹음 장치의 스위치를 몰래 켰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돈에 눈이 먼 속물일 뿐이라 확신하며 회유하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래.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돈 받고 우리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자. 응? 그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다시 열리며 요란한 차림의 내연녀 임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오빠, 이 여자한테 돈 줄 필요 없어. 그냥 쫓아내. 이성을 잃은 박성철은 임미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닥쳐, 이 쓸모없는 년. 다 너 같은 것 때문이야. 당장 꺼져. 임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박성철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 돈 다 가질게. 아니, 100억, 200억이라도 줄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다른 한 손은 경찰에 신고할 휴대폰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성철 씨, 당신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알아. 내 손에 든 그 작은 버튼 하나로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제 말에도 불구하고 박성철은 제 경고를 허세라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승리자의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끄럽고, 넌 이제 끝났어, 서지혜. 그가 신고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한번 눌러봐.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줄 테니. 박성철은 제 말을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 그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박성철이 신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박성철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를 둘러싼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켜지며 그의 얼굴을 시퍼렇게 비췄습니다. 가장 먼저 켜진 것은 국내 모든 방송사의 9시 뉴스 속보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대박건설의 박성철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자재를 빼돌린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 언론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보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오 과장이 목숨 걸고 빼내온 이중장부의 사진과 박성철이 부실 공사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박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공개 처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진 화면에서는 바로 몇 시간 전 그가 비서에게 함정 수사를 지시하던 엘리베이터 안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비서, 내가 신호를 주면 바로 언론사와 경찰에 연락해. 대박건설의 핵심 기술을 노린 거액의 공갈 협박 현장이라고. 알지? 자신이 꾸민 계략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본 박성철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모든 스크린의 뉴스가 일제히 바뀌며 한 경제 채널의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경쟁사인 태강건설이 선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강건설은 최근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AI 기술 로바에노VA를 정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뉴스를 끝으로 박성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야망, 그의 부, 그의 명예,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모래성이 단 몇 분 만에 그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으아악!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이 켜지며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성철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당신을 횡령, 배임,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누르려던 그 전화, 우리가 대신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성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원망과 저주가 뒤섞인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내연녀 임미라는 상황이 끝나자 슬금슬금 일어나
돈 가방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지막이 말했죠. 그 돈 당신이 가져도 좋아. 하지만 그 돈은 곧 박성철의 범죄 수익금으로 전부 환수될 거고 당신은 그 공범으로 수배될 테니 마음껏 써보시지. 제 말에 임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돈 가방을 내던지고는 울면서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뒤 대박 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의 도움을 받아 법정 경매로 나온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월급이 밀려 고통받던 모든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했죠. 회사의 이름은 대박건설에서 내 딸의 이름을 딴 하늘테크로 바뀌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진 제 이야기가 알려지자 세상의 여론은 저를 정의로운 경영인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구치소의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 남자 박성철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의 마침표는 제 손으로 직접 찍어야 했으니까요.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박성철의 모습은 불과 한 달 전에 오만했던 재벌 회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얼굴.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여기서 꺼내줘. 응?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나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를 보듯 차갑고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마지막 구원이었지. 내 딸 하늘이가 당신에게 주려 했던 그 마지막 기회를 당신이 직접 걷어찬 거야. 뭐? 하늘이는 노바가 완성되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했어.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밥벌레라 부르며 짓밟았지. 이제 당신 인생에 2번 다시 구원이란 없을 거야. 거기서 평생 당신이 무시했던 내 딸의 이름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똑똑히 지켜봐. 제 말에 박성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하늘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명사들이 모인 그곳에 저는 더 이상 쪽방의 초라한 여인도 백반집의 설거지 아줌마도 아닌 단정하고 위엄 있는 하늘재단의 이사장 서지혜로 서 있었습니다.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는 단상 위에 올라 담담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 하늘이는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빛은 이제 길을 잃은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재단은 제2, 제3의 하늘이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이자 따뜻한 성이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연설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사적인 복수를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승화시켰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재단 출범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김진우 씨와 함께 조용한 동에 바다를 찾았습니다.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저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부서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유골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유골가루가 바람에 흩날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위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옥 같던 복수의 시간도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도 모두 저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네가 남겨준 이 세상에서 너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게. 고마웠어, 내 딸. 그리고 사랑한다. 제 마지막 인사를 들었는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제 딸 하늘이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 하늘의 이름을 걸고 시작했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라 믿었지만 잿더미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제 딸 아이가 남긴 희망의 씨앗을 지키고 그 온기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재단을 통해 저처럼 아파하는 아이들을 돕고 제2의 하늘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남은 생을 채워가려 합니다. 비로소 제 마음에 찾아온 평온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우리 딸 아이도 기뻐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딸 하늘이가 함께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